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메가톤급 세계 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미국 없는 유럽을 우리는 상상해 본 적이 있느냐? 미국 없는 유럽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잊어먹고 있던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유럽 대륙의 분쟁과 갈등의 역사, 지정학, 이런 것들이 그대로 10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6월 말에 큰 이벤트가 한 번 있었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의 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CNN에서 이제 주최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결과로 보면 트럼프의 판정승이라고 하면은 되게 중립적인 표현일 것 같고요. 트럼프가 훨씬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이제 80% 이상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은데, 사실 대한민국보다 훨씬 최근 들어서 바쁘게 당황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유럽연합 EU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이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인다, 뭐를 한다, 뭐를 안 한다, IRA를 폐지한다, 등등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메가톤급 세계 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라는 거죠. 즉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첫 번째 임기 때도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군, 안보 이런 관계자들이 뜯어 말리면서 일단은 지켜보자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말릴 사람을 주변에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니까 유럽 지역에서는 당장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미국 없는 나토,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죠. 미국 최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메리칸 퍼스트를 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 중국이죠. 중국과 맞서야 돼.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에 힘을 집중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발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은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의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견해들은 유럽에서도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죠.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달에 갑자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뜬금없는 연설을 한번 합니다. 오늘날 유럽은 치명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발언을 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미국 없는 유럽을 우리는 상상해 본 적이 있느냐? 미국 없는 유럽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경고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고가 경고로 끝나지 않고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7월 달 들어서 7월 첫째 주만 봐도 유럽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아티클, 분석, 칼럼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유럽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과민스러울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트럼프가 유럽을 되게 싫어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유럽은 경제적인 경쟁자, 반칙을 많이 하는 경쟁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경쟁자를 왜 우리가 떠맡아서 지켜줘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트럼프 저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궁금증이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유럽이 미국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뚜렷한 답? 글쎄요.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라는 거 이외에서는 뭘 더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냉전 종식 이후 지난 30년 동안에는 어떻든 간에 이제 이 트럼프 이후의 유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국 없는 나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휴가철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디로 여행 갈 거야? 나중에 어디 살래? 농담처럼 그냥 이렇게 좋은 것만 찾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럽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유럽이 왜 좋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평화롭고 뭔가 안정되고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라는 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유럽이 그랬을까요? 사실 유럽이란 여러분들 유럽 전쟁사 이런 거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가장 뜨겁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유럽이었습니다.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끝없이 문제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이제 곳이죠. 미국 사람으로서 대서양을 처음 이제 횡단했던 비행사로서 횡단했던 찰스 린드버그가 1941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이란 대륙은 영원한 전쟁, 끝없는 문제의 땅이다.
그래서 미국은 가급적이면 유럽과 거리를 두고 멀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이 찰스 린드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히틀러 국가사회주의 여기에 상당히 이제 경도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참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말 자체는 사실 틀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유럽은 우리가 이제 뭐 총균세 이런 걸 통해 보면 유럽은 어떻게 발전했나라고 보면 고만고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적 지리적 조건들 때문에 여럿이 경쟁을 하면서 거기서 더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됐고 다양성이 존재를 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예, 맞는 말씀인데 그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누군가 누구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진. 그러니까 즉 유럽의 역사는 사실 전쟁의 역사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특히나 이제 19세기 후반 들어서는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세컨티어 정도에 있던 이제 독일, 뭐 프로이센 이 나라가 이제 영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오면서 유럽의 긴장도는 훨씬 높아졌고 결국 이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이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내의 문제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미국을 끌어들이게 만든 그러한 이제 원동력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전쟁이라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모순이 극단적으로 터져 나오는 클라이막스 같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처절하고 큰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전쟁을 통해서 뭔가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갈등이 꽤나 증폭이 되고 있었어요. 왜? 1945년이 전쟁이 끝나고 47년까지 한 2년 동안의 세월은 유럽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어렵고 춥고 배고픈 이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춥고 배고프고 어려우면 기존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혁명의 정신이 넘실거리겠죠. 그리고 그 혁명의 정신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반대쪽 흔히 말하는 이제 극우라고 하는 쪽의 세력들도 되게 많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극단의 급진주의 세력이 팽팽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최악이었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유럽이 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나토의 결성이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즉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방위를 담당하자라는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근본 취지고 여기에 핵심은 미국의 참여였던 것이죠. 당연히 미국은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저 나라가 나를 뒤통수 치지 않을까? 나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계속적인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유일하게 제대로 된 경제력, 군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군대가 여기저기 유럽 전역에 주둔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같이 함께 소련에 맞서자라고 하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서로가 이제는 옆에 있는 친구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왜? 만약에 그거를 의심하고 나는 따로 할래라고 나갔을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소련과 혼자 맞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나토 이외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셜 플랜, 즉 유럽의 복구를 지원해주기 위한 마셜 플랜에 있어서도 유럽 내 국가들끼리의 협업을 조건으로 상당히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셜 플랜에 의해서 자이반, 타이반으로 서로 손을 잡은 나라들이 결국은 석탄, 철강 공동체, 그 다음에 유럽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유럽 연합 이런 식으로 80년간에 걸친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의 덕택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내에 있는 미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군이 1950년 이후에 계속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에서의 미군에 대한 느낌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없었다면 유럽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 분쟁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미국의 존재, 미군의 존재라는 것들이 이 경쟁 분위기, 유럽에 오랫동안 있었던 서로가 경쟁하는 분위기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그런 경쟁이 종식되니까 당연히 국가들로서는 거기에 써야 될 돈들을 다른 곳에 돌려쓸 여력이 생기는 거죠. 인프라에 투자한다든지 학교를 더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복지 정책을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극단주의 세력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현대 유럽의 복지, 평화, 번영 그 뒤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들이 유럽 지식인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미국이 일찌감치 피로감을 드러냈던 거죠.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은 뭐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가진 슈퍼파워라고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근본적으로 고립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누가 대서양을 건너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뭐 일본이 오긴 했습니다만 본토가 아닌 하와이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원래 전쟁이 끝나면 팽창했던 군사력을 축소하고 군대를 아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게 미국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뀌었죠. 대규모 상비군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전 세계 여기저기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미국 정치인들, 미국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리고 결국 대통령까지 했던 미국의 아이젠하워 같은 이 양반도 언제까지 유럽이 미국의 등에 엎여 있을 것이냐. 미국이 해야 될 일은 유럽을 일으켜 세워서 미국의 등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정도였던 거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이란 나라는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만큼 도와주는데 왜 계속 저러고 있지? 라는 궁금증, 답답함 이런 것들이 꽤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토 회원국이 자기들이 짊어져야 될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미국이 무제한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2024년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즉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유럽은 중요한 지역이고 뭔가 공동 운명체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다르다. 즉 편승하고 의지하고 미국에 달라붙어서 좋은 거를 가져가는 그러한 유럽의 모습에 대해서 미국이 꽤 오랫동안 좀 지치고 힘들었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드디어 80년 만에 이제 무너지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미국의 나토 탈퇴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토라는 조직에서 미군이 빠진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토 24개 회원국 중에서 미국이 없다. 과연 나머지 나라들이 제대로 뭔가를 일사불란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한 10개, 20개쯤 아마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탈퇴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탈퇴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그럼 유럽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항상 시나리오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세우죠. 긍정적인 거, 중립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고르는 걸 좋아하죠. 첫 번째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떠났네.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자 이제 정말 이제는 우리 몫을 우리가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적으로 단합된 힘을 과시를 하면서 최소한도 군사적인 형태에서는 통일된 나토라는 조직을 통해서 통일된 상태를 유지해서 유럽의 공동의 적으로 떠오른 러시아에 대항한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인 거죠. 유럽이 사실 나가야 할 길은 이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유럽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한 거죠. 즉 러시아는 유럽이 막아주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온 힘을 집중을 한다. 즉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상호 역할 분담을 해서 이 민주주의 적과 대결한다라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유럽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소비력이 좋은 국가가 유럽이지 않습니까? 유럽의 GDP는 사실 아까 뭐 유럽의 적이라고 제가 러시아를 얘기했습니다만 러시아에 비해서 EU만 해도 GDP가 10배 규모예요. 압도적으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도 미국이 움찔움찔하는 사이에 유럽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미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이제 해주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유럽, EU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끼리 뭘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백날 연습 게임 해봐야 소용없다고. 실전을 한번 치러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판판이 깨지든지 뭔가를 하게 되는데 유럽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없이 단독으로 뭘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0 몇 년이죠? 93년인가요? 그때 이제 유고슬라비아 해체가 되면서 발칸반도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슬람, 세르비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인종 청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거는 유럽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던 유럽의 문제는 유럽의 손에 맡겨달라라는 좋은 샘플 케이스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처음에 자기들끼리 공군기를 동원해가지고 세르비아를 응징하는 이제 이러한 행동을 전개를 해봤습니다만 엉망진창, 혼란, 혼잡의 도가니였죠. 결국 미국이 나서서 정리정돈을 하고 미국의 공군기, 해군기를 투입을 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돌아가서 결국 의도를 이제 관철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문제를 조정해서 군사적인 어떠한 이러한 역할과 대응을 할 만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세금 걷고 제도를 바꾸는 건 몰라도 군사적인 것은 언제나 미국이 결정하면 둘 중에 하나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만 했던 나라들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편의 문제는 유럽은 이제 돈이 많은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많죠. 돈이 많은데 문제는 유럽이 냉전 이후에 2024년까지 그러니까 한 25년간에 걸쳐서 유럽의 GDP는 한 160% 증가했어요. 그런데 유럽의 복지 비용은 200%를 훌쩍 넘습니다. 증가폭이.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났을까요? 다 국방에서 줄여가지고 갖다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미국이 없으면 당연히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어주는 건 당연한 거죠. 어디서 돈이 나서. 지금도 부채가 많은데. 결국 어딘가는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복지를 줄여서 다시 국방, 안보와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야 이거 쉽지 않은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자,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유럽의 안보를 우리끼리 지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관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사실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고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가 있죠. 한 나라는 영국, 한 나라는 프랑스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영국 같은 경우는 EU에서 탈퇴를 한 상태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토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사실 나토와는 오랫동안 한 발 정도 떨어져 있는 되게 애매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던 이제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믿을 수 있을까? 미국이 아닌데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진짜 그냥 만들어서 내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독일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폴란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방력 강화, 지금도 유럽에서 최대 군사력 보유한 나라는 독일이 아니고 폴란드입니다. 이 나라가 핵무기 당연히 생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나라들이 오 좋아라고 박수 쳐주면서 가만히 있을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닌 거죠.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확신이 깨진 상태에서 각국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되면 각자 도생의 길에 대해서 서로가 타치 안 하고 간섭 안 하면서 해봐 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나토 회원국들 사이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긴장 이런 것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낙관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글쎄요 되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립적이지만 이걸 뭐 중립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미국이 탈퇴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는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왜? 그동안에 8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옛날의 야성, 본성 이런 것을 다시 드러내는 게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나라가 뭔가를 당한다고 해서 이것들을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서로를 공격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켜줄 의지도 없는 되게 좀 무기력한 그러한 쪽으로 이제 변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유럽이 단일 대우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러시아.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좋게 말하면 공략, 나쁘게 말하면 약탈적인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은 사실 유럽에 대해서 굳이 뭐 애정 없이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의 유럽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유럽도 국방비를 늘려야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돈 찍으면 되죠. 기축통화국이니까. 근데 유럽은 과연 유로를 찍어서 국방비를 늘리는 이러한 미국식의 방식을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유럽 전체가 부채를 만들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것으로 국방력 강화를 한다. 이론상으로는 가장 좋죠. 다른 어떤 뭐 특정 국가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가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EU의 공동 채권을 발행해서 이걸로 간다.
이야기는 좋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리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다 퀘스천이 찍히는 거는 뭐냐. 유럽에 느끼는 위협이라는 것이 유럽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과거의 냉전 같으면 일단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적인 핵전쟁이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뭔가를 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발트 3국이나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저 포르투갈이나 아니면은 스페인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위협에 대한 느낌이 다른데 이거를 공동 부담해라? 야 이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 지금까지는 미국이 대부분을 부담을 했던 거죠. 미국이 크게 부담하고 각국이 느끼는 만큼을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무임승차처럼 그냥 업혀갈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내가 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라는 불만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큰 목에 대해서는 미국이란 형님이 다 내고 계시니까 그냥 우린 간다 라고 했는데 이게 나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비관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시나리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요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립적인 그러한 시나리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는 비관적 시나리오죠. 비관적 시나리오는 뭐냐?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즉 유럽이라는 나라가 언제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잘 섰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장서서 뭔가를 해보자는 나라들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순순히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잘 따라올 것이냐? 아닐 수 있다. 즉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미군이라는 존재 때문에 80년 동안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전통적인 국가 간의 갈등, 적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부활을 시작할 것이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급진 우파, 포퓰리스트 집단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국가들 간의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조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잊어먹고 있던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유럽 대륙의 분쟁과 갈등의 역사, 지정학 이런 것들이 그대로 10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급진 우파 이런 친구들의 이제 등장들은 사실은 이제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고 이러한 반발은 결국 각 국가의 민족주의 성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민족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변화가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은 사실인데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민족주의가 강화된다. 국경을 따닥따닥 붙어있는 나라들끼리 너랑 나랑 달라. 사실 민족주의의 핵심은 뭐죠? 너와 나는 달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런 인식이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그 다르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즉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다양성과 존중의 어떤 그런 기운이 더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결국 이런 속에서 다시 한번 급진주의가 여러 가지로 팽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유럽 대륙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할 수도 있죠.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비관 시나리오는 원래 30년 전 시나리오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구소련이 붕괴했어. 미국이 왜 유럽에 주둔해야 돼? 그렇게 왜 많은 돈을 써야 돼? 철수. 당연히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때와 달라진 거는 그때보다 러시아가 훨씬 공격적이고 뭔가 힘을 갖춘 이제 그런 나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정도가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 이미 한번 겪었어야 될 시나리오인데 이것들을 미국이 그냥 눌러앉고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시키는 걸 선택하면서 30년 동안 유해 카드를 계속 받아왔는데 이제 적용이 이제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잘 만약에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심지어 독일이나 프랑스까지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그때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000년대 초반의 유럽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빠진 나토는 의미 없는 조직으로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높고 각 국가들은 정말 생존을 위한 경쟁 단순히 나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옆에 누군가를 낮추고 눌러놔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경쟁의 모드로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몇십 년 동안은 이 체계가 가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붕괴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라고 하지만 1988년 정도의 생각을 해보시죠. 소련이 서울에 와서 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이 3년 후에 붕괴할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 아무도 없었죠. 그럴 거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붕괴를 했지 않습니까? 즉 그 당시에 소련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이번에 유럽에서 나토라는 조직에 미국이 빠지고 나면 안 발생한다는 그런 확신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의 문제를 유럽 스스로가 이제 정말 해결해야 되는, 한편에서는 원하던, 한편으로서는 회피하고 싶던 순간이 유럽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각 국가 간의 어떤 입장들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토 강화, EU 확장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이제 펼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08년에 이제 그 나토가 우크라이나나 조지아를 가입시키는 데 대해서 프랑스가 반대를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서도 이제 북마케도니아나 알바니아가 EU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거부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에 EU, 그 다음에 나토 이런 거를 강화해야 돼. 프랑스가 그 몫을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연 프랑스를 믿고 다른 국가들이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이 이런 국방력을 가지게 되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인 그리고 상당히 진중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희생타를 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참 아리까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11월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사실 유럽의 많은 정상들, 전문가들은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그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뭐 바이든, 트럼프 잘 모르겠다 하니까 이거를 애써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6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트럼프의 우위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속에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게 최근의 유럽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라는 전혀 피하고 싶었던 상대의 출현이 단일한 대우를 유지해서 그 다음 사실은 4년만 버티면 돼요. 4년을 버티고 나면 미국에서 또 누가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때까지 우리가 4년 동안은 기존 체제를 어떻게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즉 단기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게 참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점은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를 지켜야 돼라는 생각들은 이제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2배 정도의 국방비를 앞으로 10년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될 겁니다. 즉 버터와 빵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버터와 빵이 아니죠. 버터와 무기를 바꾸는 일을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30년 동안의 평화 배당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오는 사람들한테 자 다시 이제는 총을 만들어야 되니까 보습을 녹여가지고 총을 만들어야 돼. 창을 만들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 안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상당히 갑갑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유럽에 주둔을 하고 있고 나토라는 걸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방위를 이제 해오고 이걸 통해서 80년 동안 안정세를 이뤄왔습니다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장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뀌는 세상이 우리가 목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집니다. 먼 유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나토를 떠난다면 유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오늘 좀 묵직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